자, 이번 시간에는 공기 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차량에서 압축 공기, 즉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입니다. 제동력이 아주 큰 제동력이 필요할 때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우셨듯이 유압식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피스톤 컵이라든가 유압들이 잘못하면 터져요. 터지게 되면 브레이크 파열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오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제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기식 브레이크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압축 공기가 브레이크 슈 드럼에 압착시켜서 제동을 발생한다. 브레이크 페달이 굉장히 가벼워요. 뭐냐면은 너무 가벼우면 안 되니까 약간의 어떤 그 저항을 두고 만들긴 하는데 이 밸브를 갖다가 움직여주는 거야. 우리가 유압식에서는 페달을 밟으면 피스톤을 눌러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식 브레이크는 그게 아니고 페달은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공기의 양. 제동을 잡아주는 챔버실이라고 있는데 그 챔버실에 공기의 양을 얼마큼 넣어주냐에 따라서 제동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 큰 힘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살짝만 밟아도 큰 제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한 번 썼던 공기는 빠져버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 우리가 잠깐 내가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으면 우리가 큰 트럭 같은 거, 덤프 트럭 같은 거 지나면 픽픽 소리 나죠. 그게 뭐냐면은 버스도 마찬가지. 밟았다가 놨을 때 한 번 사용했던 공기들이 외부로 방출되는 소리입니다. 자, 압축 공기 계통과 제동 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전체 구성을 보면은 이와 같이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공기를 만들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컴프레셔 레귤레이터가 있고 압력을 조정하는 것이 있고 그때 공기 압력이 얼마가 나요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공기를 모아놨다가 운전석에서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이게 밟았을 때는 공기의 양을 어느 쪽에다 얼마큼 보내줄 것인가 그래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여기서 챔버실이라고 있어요. 이 챔버실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와 같이 로드가 나가면서 드럼과 슈가 있는데 여기서 캠입니다. 캠. 우리가 유압식에서는 휠 실린더에 있었죠. 휠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움직여가지고 슈를 갖다 확장시켰는데 이 공기식 브레이크에서는 캠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컴프레셔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컴프레셔가 돌고 여기에서 레귤레이터, 압력 조절 밸브가 다 있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에서 거쳐서 공기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공기가 오게 되면 이 챔버실인데 공기가 뚝 들어오죠. 로드가 나가면서 이 레귤레이터가 움직이면서 이 캠이 돌면서 이 꺾어지다 보니까 얘가 밀어요. 그래서 캠이 나팔 모양으로 생겨서 돌다 보니까 슈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일이 셀 염려가 없죠. 오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나옵니다. 이 챔버에서 요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덤프 트럭들 뒤에 이렇게 보면은 바퀴 안쪽에 차축에 이렇게 동그란 냄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챔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밸브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잠깐 보여준 건데 내부적으로 뭐 이런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공기의 양을 넣어주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브레이크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 브레이크를 쓰는 데는 차량의 중량이 아무리 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형 차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야. 공기가 누출돼도 브레이크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안전도가 상당히 높다. 오일이 새면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나 공기는 조금 새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베이퍼록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제동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아주 쉽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연결이 간편하고 원격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큰 트럭들이 트레일러 끌고 가잖아요. 근데 유압식 브레이크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트레일러 안쪽에 그 유압 브레이크 계통에도 항상 오일이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차 있다 한들 앞차와 견인차와 견인되는 피견인차를 연결할 때 그 오일 회로를 막으면 오일이 흐르기도 하고 또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비어 있는 거야. 비어 있다가 파이프만 서로 연결해 주기 하면 자동차에서 공기 탱크에 있는 공기를 갖다 공급해주면 바로 제동력이 작동하죠. 그래서 이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한다. 압축 공기의 압력이 높으면 더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높다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항상 규정된 압축 압력이 압축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제작비가 비싸죠. 컴프레셔부터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비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엔진 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프레셔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연료 소비율이 좀 있다. 그 컴프레셔 돌리는 것도 일종의 저항을 뺏기는 거죠. 그죠? 동력을 뺏기는 겁니다.
자, 공기 압축기 구조. 이건 뭐 일반적인 컴프레셔입니다. 그냥 컴프레셔. 여러분들 그냥 우리 공사장에서도 보거나 여러 가지 에어를 쓰고 있는 그런 컴프레셔하고 똑같아요. 엔진 회전 속도 2분의 1로 구동돼서 회전 속도가 그다음 공기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언로더 밸브, 공기 압축기에 흡입 밸브 설치돼서 공기 탱크 내 압력이 8.5kg/pascal/cm 정도에 이르면 압축 작용을 정지시킨다. 어디에나 다 있어요. 언로더 밸브. 그다음에 압축 공기. 이거 우리 그 에어 그 제동 장치, 효과 장치 뭐 이런 데서도 봤죠. 그렇죠? 압축 공기 탱크는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압력 조정기 이렇게 이렇고 그다음에 공기 드라이어 수증기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브레이크 계통에서의 구성 부품 보면 브레이크 밸브는 배출 포트가 열리면 압축 공기가 앞 브레이크 챔버에 공급돼서 제동력이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밸브. 릴레이 밸브의 역할은 브레이크 밸브에서 공급된 압축 공기를 뒤 브레이크 챔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 밸브는 앞, 릴레이 밸브는 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퀵 릴리스 밸브는 양쪽 앞 브레이크 챔버에 설치되어서 브레이크 해제할 때 해제 시에 압축 공기를 배출하는 게 바로 퀵 릴리스 밸브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밟았다 나서 챔버실에 한번 들어왔다가 사용된 그 제동을 해주고 다시 이 공기가 유압식처럼 다시 마스터 실린더처럼 공기 탱크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돌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출을 해야 돼. 그 배출하는 밸브가 바로 퀵 릴리스 밸브다. 일단 브레이크 챔버, 공기 압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가 이렇게 냄비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챔버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슬랙 어저스터는 브레이크 캠입니다. 캠. 슈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 캠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에서 슈를 확장시켜주는 건 뭐예요? 휠 실린더, 피스톤. 그리고 공기식 브레이크에서 슈를 확장시켜주는 것은 브레이크 캠. 아시겠죠? 피스톤이 확장되면서 슈를 열어주는 거, 얘는 캠이 돌면서 슈를 확장시켜주는 거. 그런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자, 안전계통에서는 우리가 저압 표시기에 공기 탱크에 저압이 너무 없어도 제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압에 어느 정도 규정 압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보는 겁니다. 공기 압력이 너무 낮으면 접점이 닫혀서 계기판에 경고등을 점등시킵니다. 현재 공기 컴프레셔가 안 돌아. 고장나. 빨리 차 세워. 위험해. 그래서 안전 경고등을 떨어주는 거야. 우리가 다른 자동차들은 이런 게 없죠. 그러나 공기식 브레이크를 쓰는 장치는 공기가 떨어지면 규정보다 낮으면 경고등이 뜹니다. 책 밸브. 공기 탱크의 공기가 압축기로 역류되는 걸 방지한다. 컴프레셔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탱크에 넣는데 탱크에 압축된 공기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 밸브는 항상 한쪽으로만 전달해 주는 걸 책 밸브라고 그랬습니다. 안전 밸브. 이거 마찬가지로 공기 탱크의 압력을 이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탱크에 용량이 있는데 거기다 너무 많은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탱크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규정만큼만 딱 잡아주는 거. 안 그러면 대학 외부로 보내주든가 아니면 컴프레셔를 정지시켜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제어 제동 장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BS, 엔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는 사람이 밟는 유압식이든 뭐 공기식이든 사람이 밟는 그 양만 가지고 네 바퀴를 동일하게 딱 락을 걸어버리면 일종의 락이죠. 잡아주는 거니까. 그러면 노면에서 자동차의 속도와 중량, 그다음에 노면 상태 이거에 따라서 차들이 틀어지거나 그 다음에 방향, 핸들의 조작력, 핸들의 조종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쭉 주행하다가 컴퓨터가 양쪽 네 바퀴의 회전 속도와 그 다음에 슬립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도는 것들이 어떤 미끄러지는 게 양쪽 바퀴 다 회전 속도를 다 감지해요.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조종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차가 쭉 가다 정확하게 제자리에 가서 쓰게끔 잡아주는 것이 바로 ABS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엔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그러니까 뭐냐면 잡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꽉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래서 우리가 ABS가 요즘에 근래 자동차들은 다 되어 있는데 노면이 미끄러운 데서 아무도 없고 한적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 급브레이크 한번 콱 밟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구궁 하면서 이 페달이 두둑 쳐서 이 다리가 치고 올라올 정도로 페달이 막 칩니다. 따다다다닥 하면서 뻑뻑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자동차는 틀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갑니다. 제자리에 딱 서요. 그게 바로 엔트록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급정지하거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제동할 때 바퀴가 고착, 딱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게끔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바퀴의 고착을 방지하고 방향 안전성을 유지하고 제동 거리를 단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해요. 페달을 밟았을 때 이게 유압을 가지고 마스터 하신다는데 오일을 가지고
여기에 모터를 두고 어큐뮬레이터 뭐 이렇게 더 하이드롤링 유니트 이런 걸 둬가지고 각 피스톤들의 실린더들이 쭉 솔 밸브들이 작동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에 갔을 때에 그때 한 번에 잡아주는 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감속시 증가되고 증감되고 뭐 감압되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ABS 브레이크 장치 완전히 고착시키는 게 아니라 바퀴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ABS를 장착한 거고 안 장착한 자동차들 한번 볼까요? 직진 제동할 때 ABS를 작동한 자동차들은 정확히 쓰지만 그렇지 않은 차들은 이렇게 틀어집니다. 쫙 틀어 조종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장애물이 나왔을 때 얘는 조종이 가능하니까 컵을 들어서 피할 수 있는데 ABS가 없는 차들은 피하려다 보면 저기 차가 돌아가요. 선회할 때 조종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얘는 ABS가 없는 차들은 조종성을 잃어버리니까 길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안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ABS 브레이크 시스템을 쓴다. 요즘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차들. 자,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떠한 제동 조건에도 바퀴에 락, 잠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한다. 항상 최대 마찰 개수를 얻도록 해서 차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선회할 때 방향 안정성 및 차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제동거리 단축 및 제동할 때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급제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에서 맥동을 느낄 수 있다. 두두두둑 하고 치고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동할 때 휠이 미끄럼이 발생하는 반대쪽 휠의 제동력을 감소시킨다. 뒷바퀴의 조기 고착에 의한 옆방향 미끄러짐도 방지할 수 있고 노면의 상태가 변화해도 최대의 제동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면서 타이어의 미끄럼률이 마찰 개수 최고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끌리지 않거든. 락을 안 걸어버리면 끌려서 마모되는 일이 없다 그거예요. 툭툭툭툭 잡아주니까. 그래서 전자제어 ABS 브레이크 장치의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제동 특성 한번 볼까요? 직진 주행 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제동 시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 차속 센서들이 다 거기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진 상태로 제동이 되고 제동 거리가 굉장히 단축된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선회 시의 특성, 제동 시 바퀴의 고착이 방지돼서 선회 곡선을 따라서 운전자가 핸들 조작하는 대로 가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BS의 기능을 보면 방향 안정성 유지, 그 다음에 조향 안정성 유지, 제동거리 단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ABS가 주로 뭘 하느냐? 방향 안정성, 조향 안정성, 제동거리 단축. 그겁니다. 제어 기능을 볼까요? ABS의 그 이슈에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내용, 제어 기능. 휠 속도 센서,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 센서입니다. 브레이크 스위치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이용해서 각 바퀴가 록이 되는 것을 검출한다. 잠기는 것을 검출한다 이거야. 각 바퀴가 록되는 것을 감지해서 휠 신대 유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모듈레이터를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휠 속도 센서와 브레이크 스위치 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 장치가 있고 모듈레이터, ABS 경고등, ABS 경고등 릴레이, 모터 릴레이 등이 제어하는 출력 장치가 있다. 이런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부품, 휠 속도 센서, 양쪽 바퀴에 전부 다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허브와 함께 회전하는 톤 휠의 회전 속도를 바퀴의 회전 속도를 검출해서 ABS 이슈에 입력합니다. ABS 컴퓨터에다가 전달해줘요. 그래서 네 바퀴가 단지 각각 몇 회전씩 돌고 있다는 것을 이슈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동을 올 때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잡아주는 양들이 다 틀린 거예요. 휠의 회전 속도를 검출해서 바퀴의 록업을 감지하고 스피드 센서에 프로피스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바퀴의 회전 속도 감지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이 센서가 어디 달려 있다고요? 바퀴의 휠에 달려 있어요. 그 안쪽에. 거기에 톱니기어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데 톤 휠이라고 하죠.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많이 끼게 되면 속도의 감지가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마그네틱 픽업 코일 방식과 액티브 센서 방식, 홀 센서 방식이 있다. 홀 센서 방식은 이빨이 다 있다가 어느 하나를 빼놔. 그래서 이게 돌면은 신호가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펄스를 만들다가 하나가 빠지면 펄스를 못 만들어.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빠진 수량이 들어오면은 현재 속도가 얼마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쭉 연속적이면 안 되겠지만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감지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회전 속도를 계산하죠. 그 다음에 픽업 코일 방식은 자력을 쭉쭉 가다가 계속 전류를 만들어. 거기 이빨 빠진 게 없어요. 쭉 와서 현재
1분당 예를 들어 아니면 한 회전당 몇 개의 신호가 들어오느냐 이 신호를 가지고 또 속도를 계산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ABS 컴퓨터 각 바퀴가 록이 되지 않도록 하이드롤릭 유닛을 제어해서 휘시는데 유압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전자제어 제동장치 컨트롤 유닛의 역할을 보면은 각 센서에 정보를 입력해서 유압기구를 제어하고 센서의 고장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감지하고 저장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스캐너를 보면은 ABS 쪽에 어떤 것들이 고장났다는 것을 또 표출해 주기도 합니다. 하이드롤릭 유닛, 마스터 쉬는 데서부터 가장 먼저 하이드롤릭 유닛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유압을 조절하는 건데 모듈레이터라고도 하면서 이슈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각 휠 쉬는 데에 작용하는 유압을 조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넷들에서 마스터 쉬는 데서 나오는 파이프를 보면 ABS들은 알루미늄으로 생긴 이만한 모듈레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파이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 거기서 전부 다 오일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신호가 서 유압을 유지하고 감압, 증압시키는 작용을 하는 부품이다. 유압 모듈레이터의 구성 요소를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 어큐뮬레이터, 책 밸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포셔닝 밸브, 바퀴가 미리 고정되지 않도록 뒷바퀴의 브레이크 유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프로포셔닝 밸브는 제동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리어 휠의 록으로 인한 스핀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딜레이 밸브,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뒤쪽 휠 신도 쪽으로 전달되는 유압을 조금 늦춰줘요. 지연을 시켜서 차량의 쏠림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리미팅 밸브는 급제동 시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유압이 일정 압이 이상이 되면 뒤 휠 실린더 쪽으로 전달되는 유압 상승을 제어한다. 이런 각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딜레이 밸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ABS의 해체 조건. 브레이크 스위치를 오픈했을 때 브레이크 스위치를 오픈해서 그럼 브레이크 안 밟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ABS 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 속도가 증가. 차량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안 밟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또 차량 감소, 속도가 감소될 때도 마찬가지. 자, 휠 및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동차에서 바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퀴, 즉 휠과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거의 다가 알루미늄 휠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강판 휠이라고 해서 프레스를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납덩어리 이만한 것씩 달고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 대고 타이어 끼고 막 썼는데 요즘은 강판 휠 거의 안 쓰죠. 전부 다 알루미늄 휠을 많이 씁니다. 뭐 모양도 멋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어요. 특징도 많고.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휠인데 요새는 또 이 알루미늄에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칠도 했다가 요새는 이제 칠 안 하고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깎죠. 이 안쪽에는 페인트 자국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알루미늄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하얀 모습 이쁜 대로 나와요. 그게 다이아몬드 커팅해서 돌면서 선망으로 다 깎아놓은 거야. 손상이 한번 가면 보수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도 보수가 가능합니다. 싹 0. 몇 mm씩 깎아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새 것처럼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타이어는 휠에 림에 설치돼서 일체로 회전한다. 이 휠의 가장자리를 갖다가 우리는 림이라고 합니다. 림에 타이어가 딱 걸려가지고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죠.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공기의 쿠션 가지고 노면과 접촉하면서 자동차의 구동이나 제동을 가능하게 한다. 말 그대로 구동도 시키고 제동할 때 이 타이어의 마찰력 가지고 자동차를 세우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사용되는 타이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 압력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보면 고압 타이어, 저압 타이어, 초저압 타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압 타이어는 공기 압력이 4.2에서 6.3kPa 정도 약 60에서 90psi 엄청 높은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승용차나 승합차들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한 몇 psi 정도 들어가냐면은 한 37, 38 조금 많이 넣는 사람들이 40 이 정도 넣고 갑니다. 그래서 이건 고압 타이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큰 트럭들, 그다음에 버스 등에 많이 사용하죠. 저압 타이어는 타이어 공기압이 1.1에서 2.5kg/p/cm 정도. 이것이 바로 30에서 36psi.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승용차에 쓰고 있는 것들은 뭐야? 저압 타이어 정도입니다. 단면적이 고압 타이어 약 2배 정도고 압력이 낮아서 완충 효과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부드럽죠. 승용차에 많이 사용하는 거. 압입 공기량이 많고 노면과의 접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초저압 타이어, 요거는 20에서 30psi 정도 들어가는 건데 승용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것도 요거나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승용차나 승합차나 요 정도 차이들. 그 다음에 튜브가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는 여러분들 자전거는 다 튜브가 있죠. 그죠? 자전거에는 타이어가 있고 그 안에 공기만 들어가는 튜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동차들도 다 튜브 타이어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펑크 나면은 그 팽창했던 압축시켜놨던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소리가 엄청 커져서 뻥 하고 소리 난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뻥 소리, 아이고 저 어디 빵꾸 났네? 이런다고 빵꾸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빵꾸 나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거의 없습니다. 왜? 튜브가 없거든. 튜브가 없고 튜브리스 타이어. 튜브가 없이 그 휠 림에 타이어가 비드가 딱 붙어가지고 공기가 있으면 서로 팽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접착력이 더 강해져요. 따라서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기압이 낮으면 공기가 더 빨리 새.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어 타이어 있죠. 스페어 타이어 요즘은 이제 잘 안 껴지죠. 요즘은 신차 사면 스페어 타이어가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똑같은 휠에 한 개가 트렁크에 들어가 있든지 차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참 낭비였어요. 그 휠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4, 5년 지나서 한번 내려볼까 말까 하죠. 오늘 분들이 폐차할 때까지도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떼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아예 그 낭비니까 없어. 스페어 타이어를 안 줍니다. 왜? 보험 제도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 정비업소도 많아서 만약에 펑크라든가 이런 거 나도 급격하게 새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직접 오너가 직접 타이어를 교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산악지역이나 이렇게 외진데 가서 급할 경우에 자기가 하지 않는 한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펑크 나는 소리도 안 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가 있는 타이어를 우리가 튜브 타이어,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합니다. 이 튜브리스 타이어를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은 고속 주행을 해도 발열이 적다. 왜? 튜브는 그만큼 막이 있고 그 바깥에 또 타이어 고무가 있기 때문에 열을 축적하는 충격이 많아. 그러나 이 타이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열을 또 발산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해도 발열이 적다. 튜브가 없기 때문에 중량이 가볍다. 그 다음에 목 같은 것이 박혀도 공기가 잘 새지 않는다. 튜브는 뻥 하면 그 고무, 얇은 고무이기 때문에 찢어져요. 그러니까 공기가 급격히 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림의 타이어 비드가 완벽하게 접촉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새버리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새버리다 보니까 뻥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나 이 튜브리스 타이어는 밀봉이 잘 되기 때문에 못이 하나 탁 박히면 선물 수축이 돼가지고 이 팽창하려고 하는 그 수축력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안 새요. 안 새고 계속 가. 오히려 못이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서서히 죽지, 서서히.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못이 하나 박힌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그걸 수리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잘 안 샌다. 펑크 수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쉼 같은 거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빼면은 그냥 딱 해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지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꼭 지렁이 같다고 생각하고 색깔도 그렇고 오히려 구멍을 좀 넓혀서 그 쉼을 갖다 집어넣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고착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펑크 수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튜브 타이어 같으면 빼가지고 사포질하고 또 오려가지고 본드에서 붙이고 막 이러는데 그럴 일이 없다 이거죠. 단점이 있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 단점. 유리 조각 등에서 이렇게 찢어지면 못 쓰는 거야 이건 이제. 목 같은 것이 박히면은 메꿔서 쓰는데 옆면이라든가 이런 데 찢어지면 절대 못 써요. 튜브리스 타이어는. 그리고 림이 변형되면 이 휠의 림이 변형되면 타이어가 아무리 좋아도 림과 타이어 비드가 접촉되는 접촉면의 압력을 가지고 접착력에 대한 데에서 압력으로 인해서 버티는 건데 만약에 림이 이렇게 휘었어. 그러면 아무리 여기다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도 이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새나가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밀착이 불량해서 공기가 누출되기 쉬워서 안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보존한 거야. 자, 바이어스 타이어, 일반적으로 보통 타이어를 바이어스 타이어라고 합니다. 버스 및 트럭에 사용됩니다. 카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브레이크 요 옆부분, 이 타이어의 틀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카카스라고 하는데 이 카카스 코드가 이렇게 와이어 선들이 막 들어가요. 이 카카스 코드가 사선 방향으로 설치된 타이어다. 카카스 코드가 타이어 원주 방향 중심선에 대해서 보통 20에서 40도의 각도로 교체해서 접합된 타이어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타이어, 그 다음에 레디얼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편평 타이어 이런 것들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편평 타이어는 우리가 광폭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폭이 넓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폭이 넓은 타이어들 보면 차들이 좀 멋있죠, 그죠? 타이어가 폭 넓고 뒤에서 봐도 안정감 있고. 그러나
자동차를 설계할 때는 그 차의 중량과 성능에 맞게끔 타이어가 정해집니다. 폭도. 그런데 수입차들 이렇게 보면은 타이어 폭이 지금 보다시피 광폭 타이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차 중량도 있고 안정감 있게 다 만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그 국내에 계신 분들이 광폭 타이어가 한때는 한 20-30년 정도 됐을까? 광폭 타이어 붐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타이어 폭이 넓으면 좋은 줄 알고, 그만큼 쿠션도 좋을 줄 알죠. 천만에. 쿠션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불안정한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폼은 멋있어요. 뒤에서 보면 타이어가 폭이 막 이만큼 하니까 안정감 있고 좋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차는 타이어 폭이 요만한 차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정도. 그런데 이 정도에 맞아야 되는데 이 멀쩡한 타이어를 빼내고 광폭 타이어를 딱 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화물차가 다니는 곳은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폭이 좁은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다 가지고 정확하게 접지력이 형성이 되는데, 광폭 타이어를 쓰는 자동차들은 이만큼 되다 보니까 여기 미끄러져요. 미끄러져갖고 차가 좌우로 실림이 자꾸 쑥 미끄러져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운전을 거의 못할 정도로. 한번 겪어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광폭 타이어가 아닌 자동차가 광폭 타이어를 끼고 고속도로 같은 데를 잘 못 뛰어요. 무서워서. 차가 막 옆방향으로 막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굴곡이 있는 도로 가면 더 미끄러져. 그 다음에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브레이크를 잘 봤을 때의 접지 면적, 저항 면적이 넓으니까 제동력도 더 좋아지리라 천만의 말씀. 그만큼 슬림량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썰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 포대에 타고 썰매 타는 거하고 철사나 갖고 오는 거 어느 게 더 나아? 제동력은 철사에서 날카로운 칼날, 우리가 스케이트 날 갈듯이 쫙 긁는 게 낫지, 넓은 거 갖고 어떻게 긁어? 쭉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제동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거보다 우리가 광폭 타이어인데,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광폭 타이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어 단면의 높이와 폭에 비인 평면비로 표시된 것은 보통 타이어보다 작다. 접지 면적이 넓고 옆방향 변형에 대해서 강도가 크다. 제동 출발 시, 가속 시 미끄러짐이 적고 선회시 좋아서 승용차에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레디얼 타이어. 카카스 코드 방향이 원둘레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브레이커 면이죠. 이 트레드, 그러니까 타이어의 면 자체의 그 모양을 우리가 트레드라고 하는데, 그 트레드 바로 안쪽에 있는 거, 이게 브레이커입니다. 원둘레 방향으로 카카스와 교차되는 배열이 되어 있다. 원둘레 방향의 압력은 브레이커가 받고 직각 방향의 압력은 카카스가 받는다. 이런 내용들은 타이어를 만들 때, 성형을 할 때에 그 와이어의 어떤 이 감는 방향 뭐 이런 건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그냥 레디얼 타이어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좋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레디얼 타이어의 장점은 타이어 트레드의 접지 면적이 크고 타이어 단면의 편평률을 크게 할 수 있다. 보강대 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중에 의한 트레드의 변형이 적고 트레드가 얇기 때문에 방열성이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선회시에 트레드의 변형이 적어서 접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향이 적다. 선회시 사이드 슬립 또는 고속주행시 슬립에 의한 회전의 손실이 적다. 이렇게 장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다 거의다가 레디얼 타이어입니다. 로드 홀딩이 향상되며 스탠딩 웨이브가 잘 일어납니다. 스탠딩 웨이브 이게 뭔 얘기지? 좀 이따 배울게요. 단점, 보강대의 벨트가 단단하기 때문에 충격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충격의 흡수가 나빠서 승차감이 조금 나빠진다. 좀 오래 탈 수 있어요. 자, 스노우 타이어. 요즘은 이제 스노우 타이어 거의 안 쓰죠. 대한민국이 자꾸 이 전 세계적으로 온실화가 되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서 눈이 잘 안 옵니다. 눈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스노우 타이어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스노우 타이어 무지하게 많이 썼어야 돼요. 눈도 많이 와서. 그래서 이 트레드의 깊이가 깊고, 그 다음에 이 돌출 부위들이 많아요.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이어의 트레드 폭을 크게 한 타이어면서 깊다 이거야. 패턴의 홈 깊이가 깊어서 눈길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서 주행이 아주 쉽고, 보통 타이어보다 트레드 폭이 약 10에서 20% 높고 홈 깊이는 50에서 70% 정도가 더 깊게 돼 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쌓인 데 가면 미끄러진다. 따라서 체인과 겸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타이어에다가, 일반 타이어에다가 스파이크를 박았어요. 못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쫙 박아줘요. 그런데 이게 제동 성능은 끝내주죠. 눈길에서도. 그러나 만약에 눈길을 가다 눈이 없는 길을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할 때 짜르르 하고 소리가 나죠. 막. 그 다음에 도로를 손상을 시켜. 그래서 법적으로 스파이크를 박는 거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맨 땅에서 체인 감고 감는 거, 체인 감아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소리도 심할 뿐더러 쫙, 요즘에는 CF도 나오죠. 아스팔트 재질 자체도 이제는 소음이 안 나는 재질로 깔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주행할 때 배기음이 큰 자동차 봤어요? 요즘에? 거의 없죠. 거의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차가 지나가 윙 하고 지나가. 그 소리가 뭐예요? 바로 타이어 트레드가 노면과 닿는 바퀴 소리예요. 바퀴 소리. 노면에서 닿는 소리야. 그러니까 CF를 보다시피 아주머니 나와서 아 시끄러워 막 못 살겠어 막 그러는데, 저희 지역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도 그런 무소음 아스팔트로 많이 깔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기술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 트레드가 깊고 트레드 모양에 따라서 소음이 크고 작고 합니다.